자, 여러분들, 비금융자산, 부동산 투자 설계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가 비금융자산,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지1장은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개념 중심의 파트가 제1장이에요. 부동산 관련된 정의뿐만 아니라 공적 장부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좀 법률의 내용들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기초편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제2장 보니까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분석이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각 정권별 정책이라든지 어떤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죠. 가장 저는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뒀다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교재 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3장은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물론 제3절에서는 경매와 공매도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4장은 여러분들 부동산 자산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부동산 자체를 관리할 것이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 쪽을 이제 마케팅 쪽에 초점을 둬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산들이죠. 주식, 채권, 투자 자산, 여러 가지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관리를 할 것이냐, 이 관리를 내가 할 것이냐, 위탁업체한테 관리를 맡길 것이냐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목차만 간략히 보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목차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실제 생활에 밀접한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은 법률적인 차원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를 하실 때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암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부동산, 땅, 주택, 뭐 공장, 뭐 이와 관련된 뭐 담보대출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나와 매칭시키면서 상식화해 나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공부의 효율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깊이 있는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어찌 보면 수박 겉핥기식,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정도를 묻는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주로 나와 매칭을 시키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 가요. 학습량이, 내용이. 자, 우리 일단 여러분들 우리 3페이지 제1장 부동산 관련된 사전 준비해서 기초편 해가지고 제1절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에서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니 부자,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그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동산이다. 부동산은 안 움직인다. 땅, 건물 안 움직이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건물들도 막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이 아닌 기본적인 전통적 의미에서 이제 부동산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이 뭐다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가지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저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저 산이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저 강 밑에 있는 저 땅이 부동산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위치, 형세,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입지, 막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내 재산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내 투자 자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여러분들 땅이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이 있죠. 그래서 땅과 건물, 토지와 건물, 이거를 함께 부동산이라고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복합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짬뽕한 거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거기 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보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유형적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유형이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위치, 공간, 지형, 지세, 환경. 그죠? 보통 보면은 또 측량도 하죠. 측량 설계. 다 눈으로 보고 선을 긋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동산을 뭐라고요? 그쵸? 우리 물리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자, 부동산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내가 돈이 많은 부자인 것처럼 보여요. 내 부예요. 내 재산이에요. 아니면은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내 공장 부지의 생산 원가예요.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대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돈벌이 수단, 경제적인 수단으로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를 경제적으로도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정의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셔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법률에도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 자, 법률은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민법 99조 1항을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은 부동산을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제외한 것이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이렇게 명쾌하죠.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자, 눈에 보이나요? 글자만 보이는 거지 땅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 우리 물리적 의미의 부동산, 그리고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그리고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가 있다. 자, 물리적은 유형적 의미다. 그리고 경제적은 무형적 의미, 그리고 법률적도 무형적 의미의 부동산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연 입지 하면 물리, 뭐 부, 재산, 소비재, 뭐 이렇게 하면 생산 원가 하면은 경제, 그렇죠? 법률적 하면은 민법, 그렇죠? 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정착물. 정착물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 토지 위에 서 있는 거. 그죠? 뭔가에 집이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둥, 벽, 아니면은 우리 다리, 도로, 뭐 이런 것들도 다 토지 위에 서 있는 고정돼서 안 움직이는 물체들인 거죠. 다 이게 정착물들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법에 해당돼요. 사법. 우리 사법과 공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민사와 관련된 개인의 자유 등을 다루고 있는 주요 법률이 우리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다라는 거죠. 사유재산. 그런데 부동산이 여러분들 사유재산만 해당되나요? 국가의 공적인 개념은 없나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법의 규정도 있지만은 공법상 규정도 있어요. 공법상 규정도 부동산. 그래서 공법상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쵸 구성 요소, 국민 주권 영토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우리는 행동,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공법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법률성 정의를 낼 때 법률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사법만 보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교재는 사법 얘기만 우리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법 관계도 우리는 봐야 된다. 뒤쪽에서 여러분들 공법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할 때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국가에서 세워놔요. 공법으로. 그리고 그 계획하에서 그 계획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용을 하는데 개인들이 이용을 하면은 그죠? 개인의 재산권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민사와 공사, 공법 관계, 사법과 공법 규정들이 다 적용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4페이지에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해가지고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토지 및 정착물 민법 제99조 1항에서 정의한 제1항, 요 규정은 여러분들 협의의 부동산의 정의예요. 즉, 작은 의미로 우리 부동산을 봤다라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면은 결국 뭐예요? 등기한다는 얘기죠. 부동산 등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등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단으로 등기 이외에도 여러분들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등록 다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등기 등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토지 정착물 이외에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의제부동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광의의 부동산. 자, 그러면은 준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가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 등록 수단으로 공시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자, 우리 등기,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차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 잡히면서 대출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저당, 대출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어떤 거가 있느냐?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임목, 선박인데 모든 선박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모든 선박이 아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영업권. 영업권은 여러분들 준부동산이 아닙니다. 자, 광업권, 어업권은 준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영업권은 여러분들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영업권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협의의 부동산으로 가서 토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정착물이 있는데 이 정착물은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토지와 별도로 거래되는 게 있고요.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게 있어요. 함께.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합, 토지랑 합쳐져서 거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합된 정착물 또는 독립된 정착물. 자, 우리 독립된 정착물로, 독립물로 우리 거래되는 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건물 있죠? 건물. 다 토지랑 별도로 거래가 돼요. 건물 등기 다 있습니다.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건물 이외에도 여러분들, 농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농작물. 우리 논에 있는 벼, 밭에 있는 배추. 그죠? 그 땅에 붙어 있죠?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따로 거래되죠?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농작물과 비슷한 개념으로 미분리된, 아직 따지 않은 과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있네요. 정착물이에요. 근데 사과만 별도 거래되는 거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도 바로 독립된 정착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자, 우리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표 붙여놨다는 얘기예요. 이름표. 자, 우리 외부에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나무 표피를 살짝 벗기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명인 방법. 그렇죠?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굴뚝이라든지 아니면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라든지 이건 따로따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그 토지를 판매하면은 함께 거래되는 그런 유형의 부동산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정착물, 즉 협의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그 정착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준부동산 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항공기, 자동차 등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임목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 자, 임목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임목이 관련돼서는 요 수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무예요. 나무. 근데 명인방법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민법상 규정하는 그 정착물에 해당되고, 임목이라고 하는 이 의제부동산, 즉 준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법률이 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기된 임목을 얘기합니다. 이런 등기된 임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라고요? 준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협의의 부동산으로 보는 나무는 뭐라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설명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은 눈으로 보이는 거, 경제적은 자산, 부, 뭐 이런 개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그럼 법률적 측면에서는 민법과 공법 다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협의의 부동산, 그거 이외에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은 동산이지만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종류들을 우리는 학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죠. 첫 시간부터, 처음부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는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만 좀 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서는 여러분들, 제99조 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우리 제99조 2항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1항을 제외한 것이 뭐라고요? 외가 동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렸나요? 아닙니다. 동산은 뭐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동산이 뭐다라고 먼저 얘기했으면은 동산이 아니면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겠죠. 근데 동산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이렇게 내려놓고 부동산 외가 동산입니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앞뒤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시험 지문에 민법상 동산 이외의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규정한다. 그럼 틀려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만 내린 거지 동산에 대한 정의는 그죠? 부동산 빼고 나머지가 동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 여러분들 위에서 두 번째 줄 좀 체크하십니다. 자, 동조 제2항에서는 2항에 규정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를 통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문구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동산 부동산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림 1-1에 부동산의 분류와 관련된 부분들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우측 페이지 가셔가지고 부동산과 동산을 좀 비교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별표를 좀 칠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내가 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 땅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나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죠. 휴대폰.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거다라고 해서 외부로 알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공공연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다라고 해서.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알려요? 우리가 등기를 통해서 알리죠. 자, 이거에 비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알려요?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유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등기를 이전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점유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라는 사람 명의로 돼 있다. A라는 사람이 해당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의 의미로 A 땅이야? A 휴대폰이야? 이렇게 믿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공신, 믿을 신자죠.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휴대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휴대폰을 막 보고 있네요. 그 휴대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 거라고 생각하죠.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동산은, 자, 그거에 비해서 부동산은 여러분들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등기제도로 인정을 받지 않고 형식적인 제도로만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등기제도예요. 그래서 등기제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아버지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아들 거일 수도 있고, 등기상 손자 거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할아버지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아버님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버님 소유인데 명의는 아들 명의로 해놓고, 그렇죠? 이런 경우 많아요. 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 공신력에 우리가 별표를 좀 칠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무주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동산은 먼저 점유한 자가, 먼저 찾은 자가 가지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제한물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또 나오지만 여러분들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우리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A 거다.
만약에 A 거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 물건에 대해서 이 토지 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유권자가.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돈벌이를 할 수도 있어요. 수익 창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거니까. 됐습니까? 다음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처분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쵸? 내 거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제한을 하는데 이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을 우리는 용익 물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잠깐 넘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쪽에 다 공부하신 다음에 묶어서 또 다시 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다음 처분, 팔 수 있는 것들을 못 팔게 할 수 있는 제한을 가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담보물권 이렇게 얘기해요. 담보물권. 자, 보시죠. 자, 우리 용익물권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아파트 전세에 들어갔어요. 전세 들어가면 여러분들 소유자는 A이고 전세로 임차인이 B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A가 들어와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이죠. 들어간 전세 얻은 사람. 그렇죠? 전세 얻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 운영 누가 합니까? 상인이 하죠. 그 건물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수익 창출 활동은 전세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자가 허락해 준 거죠. 이런 게 바로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전세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용익물권과 관련된 우리가 민법상에 규정되고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거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세권. 자, 우리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A 땅인데 그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에서 과실을 재배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권리. 물론 땅 이용했으니까 지료라고 하죠. 우리 월세 주듯이 그것들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아는 사람이면 공짜로 이용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땅 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도 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뭐냐면은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요. A라는 소유의 땅이 여기 있어요. 근데 B라는 소유의 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B 소유자는 도로에 못 나갑니다. A 땅을 밟지 않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도로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강, 하천이 흐른다라고 하면 보죠. 자, 이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B는 여러분들 어떻게 물을 끌어올까요? 강에서 물을 떠와요? 떠오려면 A를 밟아야 돼요.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 공중부양해야 돼요. 상당히 힘들죠? 여기 뭔가 수로를 뚫어가지고선 뭔가 물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B라는 토지 소유자는 A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자, 그래서 A 땅은 필요로 하는 땅. 그래서 요역지 필요하다. 요역지. 지역이 필요하다. 자, A는 이 지역을 오케이 승낙을 해주는 자다라고 해서 A 땅을 승역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 땅 전체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승역지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일부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역지는 전부가 필요한 거죠? A 땅. 그죠? 이 땅 물 대려면 A 땅 필요해요. 여기에 물 대려면 A 땅 필요해요. 이 땅을 밟으려면 A 땅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요 요역지는 전부가 필요로 하지만은 요 승역지라는 것은 전부가 아니어도 된다. 일부. 자, 요런 권리를 설정하는 게 바로 지역권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단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미리미리 하나하나 기초적인 개념을 지금 보자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요 담보물권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물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눌러 앉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부동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어떤 A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줬어요. 그래서 건설업체한테 의뢰를 한 거죠. 건설업체가 건물을 다 줬는데, 자, 5억 원의 건설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땅 주인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눌러 앉아서 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눌러 앉아. 1층에서 그냥 거기서 숙식 생활하면서 돈 못 받으면, 돈 안 주면 안 나가. 이러는 거죠.
이게 바로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유치권이 이렇게 행사가 되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은 그 건물을 마음대로 못 팔아요. 그래서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을. 다음 여러분들, 우리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 질권은 전당포라는 얘기 많이 듣죠? 전당포예요. 우리가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네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맡기고 돈을 좀 빌려다가 융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 빌린 금액을 갚지 않는 이상은 전당포에서는 시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시계를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분 제한인 거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저당권이라는 게 있죠. 저당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은행에 우리가 근저당, 저당을 맡기고 담보대출로 돈을 빌린다라는 거죠. 은행이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돈 다 갚아야지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권을 제한하는 물건, 즉 담보 물건의 종류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과 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 이런 제한 물건과 관련된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는 여러분들 이 용익 물건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나요? 있죠. 다음 여러분들, 자, 우리 유치권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나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눌러 앉는다. 맞죠? 자, 우리 부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 저당, 담보대출 받는다. 됐죠? 자,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질권은 여러분들 지금 메모에서 보듯이 전당포입니다. 전당포는 여러분들 땅을 맡기는 거예요? 시계를 맡기는 거예요? 시계를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땅을 맡기면 저당, 시계를 맡기면 질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이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만 설정하는 거지 부동산에 설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제한되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 개념과 더불어서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좀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유치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유치권은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동산도 유치할 수 있어요. 동산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 저당권, 용익물권은 동산은 설정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부동산만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은 동산만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우리가 내용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여러분들 좀 릴렉스하게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취득 시효 부분은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일단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부동산을 먼저 보죠. 고정되어 있죠. 위치가. 그리고 용도가 여러분들 땅이 있습니다. 땅. 이 땅을 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밭. 아니면 논. 건물 짓는데. 아니면 공장 세우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용도가 다양하다. 자, 그런데 동산은요. 휴대폰이 있어요. 이거 뭐 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쵸. 휴대폰 용도로만 쓰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쓰는데 제약이 있죠, 여러분들. 분필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분필로 쓰는 것만 쓰는 거지. 다른 데는 쓸 제한이 없죠. 그래서 동산은 여러분들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자, 우리 토지, 영속성인 거죠. 자, 동산은 우리 수명이 있다. 가치는 비교적 크다, 적다. 자, 우리 시장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불안정 경제 시장이라고 합니다. 뒤쪽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이거에 비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품들이 판매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추상적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가격 체크합니다. 일물일가의 원칙이 배제된다.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분필은 여러분들 똑같은 분필이 많죠. 그렇죠? 똑같은 분필이 많아요. 이 분필하고요. 자, 이 분필하고 똑같아요. 요거 1원이면 요것도 1원이에요. 그죠? 똑같은 물건에는 가격이 하나가 붙는다라는 게 동산이고. 자,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들 토지 보시죠. 토지 똑같은 땅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오른쪽 밟고 있는 땅과 왼쪽 밟고 있는 땅은 다 달라요. 내가 볼 땐 똑같은데 아니에요. 달라요. 뭐에서요? 자, 우리 위도도 달라요. 태양과의 거리도 단 1cm라도 달라요. 그죠? 그 토지에 섞여 있는 우리 성분 자체도 달라요. 도로와의 접근성, 도로와의 접근, 길이, 간격 이것도 단 1mm라도 달라요. 똑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는 여러분들 개별성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표준화되어 있는 우리 토지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을 붙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물일가의 원칙이 배제된다.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밑으로 와서 등기. 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담보물권 설정에서는 질권 설정은 하지 못한다. 자, 이런 내용들 자 부동산을 중심으로 쭉 봤으면 여러분들 동산을 중심으로 쭉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어렵나요?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 어렵냐? 자,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좀 딱딱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6페이지 가셔가지고 부동산의 특성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3-1의 부동산 권리의 범위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토지는 땅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땅 표면만 소유권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땅에 기어다녀야 돼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일정한 범위의 상하에 우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권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몇 미터까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 범위 내에 땅에 그죠 상하에 소유권의 권리의 범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저 위에 비행기가 다니는 아주 높은 고도가 높은 곳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밑에 파면은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오죠. 우물, 지하수. 자, 요 정도까지는 내 거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참 파서 몇 킬로를 파면은 우리 금도 나오고 광물도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내 소유권이다라고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더군다나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여기 소유권자하고 여기 소유권자하고 여기 소유권자하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땅을 쭉 파다 보면 같은 데로 수렴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같은 데로 수렴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밑에까지는 소유권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우물 정도, 지하수까지는 소유권의 영향 범위로 본다. 그런데 그 이하까지는 안 본다. 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즘은 여러분들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우물을 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하 수질 자원 관리, 환경 관리 차원에서 우리 해당 관청에 관할 관청에 우물을 파도 되냐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우물을 파고 막 이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우리 참조를 좀 보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적 특성과 오른쪽 페이지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위치가 고정돼 있다. 맞나요? 그쵸?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땅 위치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위치가 고정돼 있다. 서울에 있는 땅과 저기 지방에 있는 땅 위치가 고정돼서 맞바꾸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지역마다 지역색이 있잖아요. 지역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색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지방에 있는 땅을 너무 싸다라고 하면 서울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지화 시킨다. 입지 활동이라는 게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직접 가서 봐야 된다. 장소에 임해야 된다. 임장활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자, 우리 부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부증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증성. 토지는 증가시키지 못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해가지고 얕은 바다를 토지를 넣어서 메워요. 그래서 그 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우는 거예요. 매립 작업. 자, 그러면 토지를 넓혔네요. 증가시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바다 밑에도 토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 의미의 자연적 의미의 토지 절대량은 증가시키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물론 사람의 활동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토지의 이용 범위를 넓히는 그 경제적인 우리가 증가는 가능하지만은 절대적인 물리적 의미의 토지의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부증성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이 땅을 가지고 뭐도 쓰고 용도도 많이 써야 되고 싶어요. 왜 그래요?
땅은 증가시키지 못하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고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많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주된 요인이 뭐라고요? 부증성에 있다는 거예요. 부증성. 그래서 부증성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즉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가격이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의 신축성이 매우 낮다. 공급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부증성으로 인해서 가격 변화에 대하여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표를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이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자,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잘 안 사요. 가격이 내리면 사람들은 많이 사죠. 싸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은 조금밖에 안 사요. 가격이 싸면은 많이 사요. 가격이 높으면은 조금밖에 안 사요. 가격이 싸면 사람들은 많이 사요. 자,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쭉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수요. 자,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가격이 비싸면 많이 팔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싸면은 조금밖에 팔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럼 여러분들 땅값이 지금 여기에서 형성되어 있다. 땅값이. 만약에 땅값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을 더 늘리겠죠? 근데 공급이 안 돼요. 아무리 땅값이 올라도 여러분들 공급량, 그죠? 여기 Q0라고 하면은 이 Q0보다 오른쪽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이 증가시키지 않는다. 땅값이 이거나 공급량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여러분들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이에요. 수직. 그래서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공급량이 왔다 갔다 탄력적으로 변하느냐? 아니다. 수직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도가 없다. 꼿꼿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여러분들 비탄력적이라는 특성, 비탄력. 우린 정확한 의미는 완전 비탄력이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우리 교재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흡합니다. 아셨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탄력도가 없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조들도 이 땅을 썼고요. 우리도 이 땅을 쓰고요. 우리 미래 세대도 이 땅을 쓸 거예요. 이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물리적 의미의 땅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써야 되니까 우린 장기적인 배려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거라고 무한대로 내 거가 아니죠. 사용, 내 거이지만 너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소유와 사용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마모돼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부분, 감가상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영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영속성. 자, 다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성 이런 말이 납니다. 개별성. 똑같은 땅은 없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측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5번째 연접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접성. 자, 땅은 여러분들 여기 A라는 사람의 땅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B라는 사람의 땅도 붙어있죠?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땅이 떨어져 있는 A 땅, B 땅은 저기 옆에 있고 C 땅은 더 있고 뜨문뜨문 땅이 있나요? 아니죠. 계속 붙어 있습니다. 땅은 계속 붙어 있다. 옆에 계속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C 땅도 있고 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런 10층짜리 건물을 져서 상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자, 우리 B라는 사람도 10층짜리 건물을 져서 상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여기에 전원주택을 짓고, 그쵸? 여기 우물도 파고, 그쵸? 공원도, 우리 자연환경도 조성하고,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밸런스가 안 맞죠? 밸런스가. 그죠? 그래서 땅의 용도는 다양하지 용도로 쓰는데 최고의 사용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용도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외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공간적으로 조화롭지 못해요. 이제 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산에 가서 자연인처럼 따로 오두막 짓고 살으면 될 텐데
그죠? 괜히 도시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민폐다라는 거죠. 민폐다. 그래서 연접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자, 연접성이란 토지가 연속적으로 연접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거래 및 이용 단위가 인위적으로 구분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 합병 분할이 자유롭다. 그죠? 우리 너무 작으면은 B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필지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크면은 쪼갤 수도 있는 거고요. 붙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또한 토지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한 토지의 이용 결과가 다른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 및 공간적인 부조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공간적인 부조화 문제가 발생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들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옆에 만약에 여기 옆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역세권이 들어왔어요. 지하철역.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 땅은 C 땅은 여러분들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렇죠? 외부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부적인 아주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외부 경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 효과 중에 하나예요. 외부 플러스 효과, 외부 경제. 자, 반대로 여러분들 요 옆에 만약에 납골 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납골 땅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C 땅은 여러분들 땅값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납골 땅이 싫어가지고 C 땅을 저기로 옮기나요? 안 돼요. 붙어 있는 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외부에 안 좋은 그런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 외부 효과 중에서 마이너스 효과,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외부 효과고 이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들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 자, 두 번째 부증성, 증가시키지 못한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영속성, 계속된다. 자, 네 번째 개별성.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붙어있다 연접성. 자, 이와 관련된 파생적인 내용들이 있죠. 내용들. 요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연결시키는 문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험을 위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자꾸 서로 뒤바꿔서 지문을 구성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토지, 눈으로 보이는 자연적 의미의 토지의 특성들이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인문적 특성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특성이 아니고요. 사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인자죠. 그렇죠?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특성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토지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습니다. 토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여기서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할까요? 경작, 논밭으로, 아니면은 과수원, 아니면은 집을 져요. 아니면 공장을 짓고, 아니면 상가 건물을 짓고, 아니면 도로를 짓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지는 무한정이 있지 않고 한정된 토지, 증가시키지 못하니까 이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최고로 좋은 용도로 써야 되겠죠. 최고로 좋은 용도.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이용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의 외부 효과. 자, 한 필지의 토지를 이용하면 그 영향이 당해 토지 내에서 국한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사람의 행동이. 자, 우리 모든 경제 행위가 다소 외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은 토지는 붙어 있잖아요. 연접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공간적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간적 부조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세 번째 이용 결과에 대한 경직성. 자, 토지 이용 결과의 경직성은 결합성, 내구성, 고가성의 세 가지 특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한번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다. 쉽게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들. 자, 논으로 벼를 심었어요, 봄에. 자, 그러면 이 땅을 갑자기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땅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벼를 다 걷어들이고 물을 다 빼고 다 말리고, 그렇죠? 한참 걸려요. 그것도
여러분들 주변 농지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 1년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공장 부지로 섰어요. 이 공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시간적 부조화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적 부조화. 자, 우리 좀 전에 여러분들 붙어 있으니까 무슨 적 부조화라고 했어요? 공간적 부조화라고 했죠. 그렇죠? 한번 이용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즉각적으로 안 된다. 시간적으로 조금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부조화라고 한다고요? 시간적 부조화. 자, 용어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적 부조화는 연접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시간적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용 결과에 대한 경직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 4번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말 나오죠. 자, 토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공주시, 서울시는 행정의 도시, 경제의 도시, 수도였어요. 대한민국 수도, 모든 거의 수도였어요. 공주시는요, 저 지방 도시였어요. 시골. 자, 그런데 이 공주시가, 세종시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행정 수도가 됐죠. 행정의 수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졌죠. 땅값이 서울 못지않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토지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쵸? 행정적, 행동, 행위,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위치란 얘기는 물리적인 그 지번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문적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에 그 내용들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막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저 건물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특성은 여러분들, 건물은 계속 안 가죠. 감가상각, 비영속성.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토지는 증가시키지 못하는데 건물은 새로 지을 수가 있죠. 그렇죠? 생산 가능성. 그리고 똑같은 토지는 없어도 똑같은 건물은 만들 수가 있죠. 동질성. 그래서 여러분들 뭐랑 구분하셔야 돼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건물은 약간 다르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상으로는 여러분들 토지의 특성이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지 건물의 특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되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차근차근 우리 따라오시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부동산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상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 좀 갑갑한 용어들, 법률적인 용어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숨고르게 하시고 좀 만만하다, 해볼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부동산의 분류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